최근 중국은 미국에 필접하는 G2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 갈등도 날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서로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되는 것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 퍼진 중국 열풍으로 인해서 미국도 중국 물건에 한껏 빠지게 됩니다. 특히 중국차가 그중에 가장 커다란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국차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는 여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른바 중국차에 독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그만큼 두 나라의 무역 역사는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100년 전 중국과 미국 외교가 갈수록 갈등화되던 그날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 이화승입니다. 1275년 이탈리아에서 출생한 한 젊은이가 부모를 따라서 당시 원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17년 동안 중국 전역을 여행하였고 다양한 경험을 한 뒤 자신의 고향인 베니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고국에서 한 전쟁이 휘말려 전쟁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그는 감옥에서 우연히 한 문인을 만나 자신이 중국에서 경험했던 온갖 신기한 일들을 구술하게 됩니다. 그 문인은 추록 후 구술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이고 그 책을 구술했던 저자가 마르코 폴로입니다. 책의 내용에 의하면 중국은 향료, 황금 등 온갖 신기한 물품 등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환상의 세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당시 중세 유럽인들에게 중국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끊이지 않는 화제를 제공한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컬럼부스를 시작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이른바 국가의 힘을 뒤에 업은 채 해양으로 나오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상주의, 해상 패권주의,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줄을 이루는 대항해 시대는 멀리 말라가 해협을 넘어서 동아시아 해역에 진출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향료를 얻는 활발한 교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해역에서 비단과 차, 서적, 동전 등 매우 신기한 중국 상품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들은 좀 더 신속하게 많은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교역과 무역을 확대하는 거점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 중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368년 절강성 출신의 한 빈민 주원장은 몽골족을 몰아내고 멀리 떨어진 난징에 새로운 나라 명을 세우게 됩니다. 주원장은 원나라 말기를 직접 목도를 했기 때문에 몽골족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원장은 자신이 등극한 이후에 첫 번째로 강력한 쇄국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주 긴 해안을 가진 동남 연안에 단 한 조각의 나무판도 띄우지 말라는 엄명을 내려서 대외 세력과의 교류를 철저하게 봉쇄한 것이죠. 중국의 대외 관계는 오로지 전통적인 종번에 의한 조공 관계만 제한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조의 아들인 영락제는 8호 등극한 이후에 자신의 친신인 환관 정화를 동아시아를 거쳐서 멀리 아프리카 남단까지 돌아오는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미 중국과 서방은 서로를 탐는 탐색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동남아시아에서 주된 교역품으로는 향료와 차, 비단, 자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시된 무역에서 1553년에 포르투갈이 먼저 아오먼, 우리가 지금 마카오라고 부르는 작은 섬을 조차해서 거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어서 네덜란드는 타이완, 그리고 스페인은 필리핀을 교두보로 확보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게 되죠. 한편 중국 내부에서는 이들과 같이 동남아시아에 온 예수의 선교사들이 작은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서광계 등 중국 엘리트들과 교류하면서 황제의 측근에서 황제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문제에 자문을 하게 됩니다. 주로 천문 등 달력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대포 등 열병기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독일 출신의 아담 샬과 벨기에 출신의 페르디스트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중국 내부에서 제한적이나마 서양의 문물이 조용히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태조가 그토록 엄하게 금지했던 동남연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동아시아에서 무역을 확대하려던 서방 세력들이 점차 동남연해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 서양 상인들은 국가의 주도하에 대규모 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또 하나 새로운 세력들이 동남연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의 남북조 시대 권력에서 튕겨져 나온 일부 사무라이들이 왜구라는 이름으로 동남연해안에 출연하게 됩니다. 동남연해에서 많은 상품들이 서양 상인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달되면서 유럽에서는 중국풍이라는 새로운 유행이 발전하게 됩니다. 중국의 물건들, 중국의 복식을 착용한 채 이 새로운 세상에서 온 물건들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16세기 중엽 이후 명황조에는 무능한 황제들이 등극합니다. 정치는 극히 혼란에 빠지고 관료들은 부정부패를 일삼게 됩니다. 당시 강남에 이모작이 이미 실시되면서 엄청난 풍요를 이루게 됩니다. 사회적 탐욕이 극치를 이루는 시기가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균형은 당연히 백성들의 불만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식 있는 관료들이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면서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출연한 유명한 재상이 장거정이라는 개혁가입니다. 원래 중국은 세금을 현물로 걷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쌀이나 그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그대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죠. 결국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10마리를 걷어야 되는데 쌀 5마리에 돌이 5마리 섞여 있어도 그대로 세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싫어하는 인물에게는 아무리 좋은 쌀을 10마리를 가져와도 계속 퇴짜를 놓고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개혁하고 조정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거정은 새로운 개혁을 실시합니다. 이른바 일조 편법이라고 합니다. 일조 편법이라는 것은 현물로 걷던 세금을 화폐로 걷는 것입니다. 세금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조정 또한 얻을 수 있는 세금과 세출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근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중국의 민간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폐는 동전이었습니다. 동은 중국 어디에서나 생산이 많이 되고 주조가 쉬워서 비교적 화폐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재상 장거정은 세금으로 동전이 아닌 은을 걷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원래 은의 생산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면 이 은이 어디서 왔을까요? 당시 필요한 이 엄청난 은은 모두 동남연해안에서 중국 상인들과 서방 상인들 또 일본의 왜구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은이 중국으로 수입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에 한번 들어온 은은 다시는 중국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중국이 은의 블랙홀이 된 것입니다. 동서양은 동남연해에서 은을 매개로 엄청난 규모의 교역을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은의 블랙홀은 결국 일본의 은광 개발과 스페인의 은광 식민지 확보라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장거정 개혁 이후 장거정은 정치적 모함을 받아서 대단히 입지가 위축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불과 40여 년 뒤에 명나라는 망하고 동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진족이 산해관을 넘어서 베이징에 입관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 청나라입니다. 1662년부터 1795년까지 등극했던 세 사람의 황제 강희, 옹정, 걸륭제 이 130여 년간을 역사에서는 박스시노카라는 말로 부릅니다. 이른바 태평성대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국 영토를 거의 통일시켰고 그리고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한민족 왕조도 이루지 못한 그런 태평성대를 이룬 이민족 왕조인 것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외 정책은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다른 대외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외 무역은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과거 종번 체제에 의한 전통적인 조공 무역을 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동남연해안 항구에 대외 무역 기구를 설치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조공 무역으로 들어오는 외국 사신과 상인들에게는 이른바 삼괴 구고두라는 예의를 요구했습니다.
삼괴구고도라는 말은 무릎을 3번 꿇고 이마를 땅에 9번 부닥치는 예절을 말합니다. 영국도 여러 번 사절단을 파견해서 무역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1793년에 맥카트니가 왔었고 1816년에 아머스트가 중국에 와서 황제를 아련하고 무역 확대를 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관건은 바로 이 삼괴구고도였습니다. 이미 대양을 경험한 해상 강국들이 무릎을 3번 꿇고 머리를 9번 땅에 부닥치는 이런 불공평한 외교적 예의를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절충 끝에 맥카트니는 한쪽 무릎을 꿇는 것으로 황제 아련이 허가되었습니다. 황제는 이 사신들이 돌아간 뒤에 매우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박스 시노카의 마지막 황제인 가경 황제는 아예 만나는 것조차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무역 확대를 꾀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중국 조정과 직접 교섭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합법적인 공무역은 오직 조공 관계로만 유지되고 동남 연해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활발한 상업 거래는 밀무역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지만 우리가 지금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밀무역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통계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그 당시에 광동성, 광저우가 건성의 모습을 보면은 무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1784년 엠프레스 오브 차이나, 중국 황호라고 번역되는 3개의 돛을 가진 360톤의 작은 선박이 미국 동부 해안을 떠나서 중국 광저우에 도착합니다. 약 8개월의 항해를 거쳐 중국에 온 이 배를 시작으로 중국과 미국은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무역을 시작합니다. 이 배는 면화, 낙, 후추, 얇은 비단, 가죽 제품과 미국 인삼을 싣고 와서 빠른 시기에 그 물품을 모두 팔고 중국에서 홍차, 녹차, 면포, 자기, 계피를 싣고 귀환합니다. 불과 1년 만에 돌아온 이 배는 작게는 25%부터 아주 많게는 수백 프로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기록됩니다. 갓 독립한 신생국 미국은 앞으로 이곳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불과 30년 만에 무역 성장이 보여준 결과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왔던 배는 불과 360톤의 작은 배였지만 30년 동안에 500톤이 넘는 커다란 배로 성장을 하고 2척의 배에서 연간 600여 척의 배가 중국을 방문할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매년 약 5,000톤의 차를 수입해서 1,200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리는 대서양 국제무역의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1800년 유럽 및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한 은의 70%가 이 무역을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806년에 이르러서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대중국 은 수출 1위 국가로 등극하고 역시 중국차와 면포의 수입 1위 국가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미국은 전통을 가진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무역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신생국이 가진 에너지와 미국 상인들의 우호적인 태도, 그리고 과거 중국 상인들과 관리들이 접했던 타국 상인들과의 비교적 명확한 차이에서 나타난 미국 상인들에 대한 호감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다른 어느 서방 국가에 비해서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다른 여느 국가들보다도 빠른 시기에 양국 간의 무역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매우 선의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